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석훈입니다. 시민 인문학 강좌, 인문학과 교육학이 접목된 교육의 철학과 교육의 역사학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성인의 성장에 대해서 더 알아보는 시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제 소개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소개를 받았으면 좋겠지만, 그걸 못해서 아쉽네요. 어쨌든 일방적으로 제 소개 드리고, 그리고 드렸던 말씀이, 예, 이런 얘기를 드렸죠. 우리 수업이 앞으로 이것을 중점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뭐 학자마다 이견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공부해 온 바에 의하면, 동서고금의 교육과 관련된 많은 사상들이 결국은 이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나를 잘 알고 그것을 잘 실현해서 나도 잘 살고 세상에도 도움이 되는 인재로 키우고자 하는 그런 사상을 많이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이런 개념을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그러면서 그 자기 이해와 자기 실현과 관련된 옛사람의 말씀과 그리고 요즘의 이론에서 에이브럼 매슬로우의 말씀도 잠깐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슬로우가 자기 실현 욕구가 최상의 욕구다. 그것은 과연 얼마나 중요한 욕구일까? 뭐 이런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던 게 기억이 나고, 그리고 나서 예, 에릭 에릭슨의 8단계 인간 성장 단계 이론에 따라서 청소년기에 가장 중요한 게 자기를 잘 아는 것이다. 정체성이다.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이렇게 판서를 해가지고 제가 보여드렸던 것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것을 마무리하고,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것은 일종의 서론이거든요. 우리 6회 수업의 서론이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동서고금의 교육의 철학과 교육의 역사를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풀어감에 있어서 동양 쪽의 사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뭐 동양하고 서양 나눠서 본다는 말씀도 드렸어요. 그래서 동양을 먼저 보겠는데, 동양이 사실 제 전공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릴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그걸 공부하면서 학생들 가르쳤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고 나누고 싶은 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동양에서도 특히 유교적인 교육 사상을 가지고 나를 알아가는 그 작업, 자기 실현이란 무엇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 전에 어쨌든 지난번에 제가 끄집어냈던 이 에릭슨의 발달 단계 이론이 이게 참 심오하고요.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마침 여기 있네. 새로 낸 제 책, 죽음과 친해지는 삶에 있어서 이 책 안에서도 이야기의 그 큰 줄거리를 이 발달 단계를 가지고 풀어 나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부모와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세상을 알아가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 눈치를 채가며, 그러면서 성인이 돼서 세상의 책임을 맡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우리의 어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에릭슨 선생이 참 이 이론이 담긴 책을 펴내면서 많은 가르침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이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하고 신뢰와 불신의 그 기로에 서서 신뢰를 쌓게 될 때 희망을 얻게 되고, 그 희망을 가지고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나머지 것들도 각 단계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건 나중으로 미루고 제가 나중에 또 한번 추가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제가 계획해 놓은 게 있는데, 오늘은 이 말씀만 다시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청소년기에는 정체성 확립이 중요한 과제인데, 확립이라기보다는 정체성 확립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는 단계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청소년들은 중고등학교 시절에 너무 그 대학 입시 준비에만 매몰되다 보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볼 그런 기회가 굉장히 부족하고, 그래서 대학에 가서도 그 정체성이라는 발달 과제가 유예돼서 남아 있어서 그걸 쥐고 힘들어한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해서도 그것을 제대로 확립하기 힘들다.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뭐 사실 우리 사회만 그렇다고 보지는 않고요. 현대 사회가 대체로 그렇고, 그럼 과거의 청소년들은, 조선시대 청소년은
뭐 정체성 확립을 쉽게 했느냐? 그러면 뭐 그것도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에릭슨 선생이 이 연령을 그러니까 이 13세에서 19세 연령을 정체성 확립의 시기로 규정한 것은 문화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통으로 인류는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는 생물학적인 공통점을 갖고 있잖아요. 같은 유전자를 지니고 있죠.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우리는 저 시기 사춘기를 거치고 그리고 2차 성징 나타나고 그리고 청소년에서 어른이 돼가는 그 시기에 바로 이제 내가 누군지를 알아채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생물학적이고 인류학적인 그런 관찰을 근거로 이런 이론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리겠어요. 이제 어쨌든 이런 그렇다 치고 중요한 건 어른이 돼서도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뭐 수두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 자신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나를 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해서 앞으로 저하고는 동서고금의 사상을 바탕으로 이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근데 살짝 나이 먹어서 성인이 돼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지 잠깐 보시면 이게 20살부터 한 40살까지의 이게 만 나이 39세니까 이때까지 중요한 게 덕목이 사랑이에요.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성인기는 20살 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든지 또는 대학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든지 그래서 세상에 나가가지고 돈 벌고 사회 일원이 되고 직장인이 되고 결혼하고 뭐 애 낳고 집 사고 아주 험난한 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글쎄요 뭐 돈 많이 벌고 머리가 좋아서 재테크도 잘하고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에릭슨은 사랑이라는 덕목을 제시했어요. 그 이유는 대체로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 대체로 자녀를 갖게 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는 배우자와 자녀가 없더라도 뭐 못지않게 중요한 함께 생활하는 동료라든가 뭐 벗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들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나누는 것을 이 나이대에 배우지 못하면 이것도 발달 과제를 못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제가 그 이후에 40세 이후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 어른들은 20살서부터 40살 될 때까지 발달 과제인 덕목인 사랑을 잘 배울까요? 그게 여러 가지로 참 힘든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청소년기에 정체성 확립하는 것도 참 어렵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랑을 하게 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돌봄을 실천하면서 결국은 만년에는 지혜를 갖추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 이제 이 교식의 설정인데 따라가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정체성 얘기만 하고 이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끄집어내겠습니다만 정체성, 뭐 영어로 아이덴티티라고 하는데 말 자체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내가 누구냐, 나는 어떤 존재냐, 뭐 그런 물음이 담긴 용어일 텐데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우리 강의 초반에 서두에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 책이에요. 제가 워낙 좋아해가지고 저의 한 대학 강좌에서 교재로까지 썼습니다. 뭐 많이들 아시는 유명한 책이죠. 여기 헬세 얼굴도 나와 있고요. 제가 저희 사춘기 때 읽고 나서 완전히 충격을 받아서 인생에 대해서 새로운 그런 시각을 갖게 한 책이기도 한데 이 서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안에서 솟아나오려고 하는 게 바로 나의 가장 나다운 무엇일 것이에요. 가장 나다운 것. 제가 지난 시간에 자기 실현을 가장 나다운 뭔가를 펼치는 것, 가장 나다운 꽃을 피우는 것, 이런 식의 묘사로서 제시했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그게 솟아나오려고 하는데 그걸 살아보는 게 너무 어렵단 말입니다. 그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의 고유성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지난번엔 나만의 엔진 뭐 이런 표현도 제가 썼고요. 그리고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을 가지고 나만의 어떤 특별한 지능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그걸 알아내서 끄집어내는 게 참 힘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페라리가 300km 받고 달리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나다운 것을 알아도 그것을 끄집어내서 이 세상에서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문제가 실천하는 게 너무 싫어서
그만두겠다 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결론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나누겠어요. 방금 말씀드린 그 에릭 에릭슨, 도표에서 보셨던 에릭슨 선생이 하신 말씀이 이것이에요. 청소년이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시절에 난 이런 걸 가졌다. 나의 적성은 이렇고 재능은 이러하다. 난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 걸 잘한다는 것을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걸 잘 알고 그 다음에 자신이 그것을 갖고 이 세상에서 할 것, 그러니까 나의 적성과 재능을 가지고 즉 내 엔진을 발휘해서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찾아보는 것이에요. 둘 다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균형을 이룰 때 정체성을 확립했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 일이. 이게 누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청소년이, 우리의 자녀들이 힘을 내서 해야 되고요. 우리는 그것을 옆에서 지원해주고 북돋아주고 응원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명령한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 자식이라도 내 자식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부모가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부모라서 더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부모 색안경 끼고 자기 자녀들을 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부모가 자기의 소망을 자식한테 투여해가지고 투사해서 자식을 오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부모가 함부로 자신의 자식이 가진 그게 무엇다라고 점지해 주는 것은 이거는 교육학적으로 그리고 인간 발달학적으로 매우 잘못된 그런 길이라고 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스스로 찾아내게 도와줘야 되거든요. 스스로 찾아내게 도와준다는 것은 부모는 옆에서 지원해주는 역할에 그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이의 균형을 이룰 때 정체성을 확립하니까 내 재능이 이것이다라고 알게 돼도 그것을 세상에서 펼칠 수 있는가를 또 실험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 과정이 험난하다는 얘기죠. 이 에릭슨은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학자이자 작가인데 역사적인 인물들에 대해서 정신분석학적으로 접근해서 그 사람들을 해부하고 분석해봐서 이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발달하면서 살아내서 세상에서 이런 뜻을 펼쳤구나라는 것을 해설한 그런 특별한 접근 방법으로도 유명한데 그런 말을 했어요. 저희 독일에서 16세기에 종교 개혁한 그래서 개신교를 창출한 마틴 루터하고 그리고 인도의 그 성자라고 불리는 마하트마 간디 이런 사람들도 30살 25살, 30살에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루터가 30살, 루터가 25살, 간디가 30살. 그러니 우리가 성인으로 이렇게 추앙하는 인물도 간디도 30살이나 돼서 이 균형에 다다르게 됐다고 하니 일반인이 그 균형을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이제 간디는 워낙 거대한 사명을 맡았으니까 그것을 내 일이다라고 가슴에 품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었겠죠.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겠고요. 어쨌든 대학 가기 전에 이 균형점을 찾는 것은 이건 매우 힘든 일일 것 같고요. 제 생각에 20대에 어떤 결론에 이를 수 있다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 좀 단순하게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그림을 제가 그려봤는데 한쪽은 돈이에요. 한쪽은 별은 꿈을 상징한다라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기 실현 욕구를 실행하는 걸 꼭 꿈이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오해할 소지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꿈에는 허황된 것들도 많거든요. 특히 청소년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꿈은 자기 실현이 아닌 헛된 망상도 사실 많이 있어요. 그걸 떨궈내고 가장 고유한 자기 실현 욕구를 이 지상에 그 먹고 살아야 되는 현실에 접목시키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많은 꿈들은 허황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젊어서 어려서 그런 꿈도 못 꿔보겠습니까? 그 꿈을 꿔보면서 이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또 성장일 테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허황된 꿈이 아니고 제가 별로 그린 것은 자기 실현 욕구를 실현하는 것, 자기 실현 욕구를 펼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나다운 나를 꽃피우는 것을 제가 별로서 상징했어요.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이거나 아니면 우리 자신을 다시 놓고 성찰적인 질문을 해봐도 됩니다. 우리는 돈은 현실을 의미합니다. 현실과 꿈,
사이에서 어떤 것을 택해야 되느냐?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법적 질문으로서 O 아니면 X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는 얘기잖아요. 그건 너무 폭군이죠. 독재죠. 어떻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렇게 흑백론적으로 흑 아니면 백 중에 하나만 고르겠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둘 다 가져가고 싶은 것이에요. 그러면 둘이 접목돼야 되고 그 균형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 과정은 마치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만 가져가는 것, 이것은 흑백론적이고 돈만 벌겠다 이런 것은 이게 나는 현실주의자다라고 말을 하겠습니다만 아무리 현실주의자라도 자기다운 자기를 모르고 자기다운 자기를 조금이라도 실현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현실에서도 망친다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드렸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현실은 너무 힘이 들어서 내 힘을 다 내야 됩니다. 날 다 써야 돼요. 그게 전인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전인이 되려면 내 안에 고유한 나도 나를 도와줘야 돼요. 나만의 재능, 적성도 나를 도와줘야 돼요. 비록 그 꿈이 비현실적이라 실현을 못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내가 이해하고 발휘를 하려는 시도를 계속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꿈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가장 나다운 나를 가슴에 품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버리면 안 되고 이러한 것에 비슷하게 접근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둘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 그래서 둘이 합해진 어떤 모습. 제가 이걸 이제 긍정적으로 하트까지 그려놨습니다만 인격의 통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통합. 인격의 분리가 아니라 통합이고. 우리 인격이 우리 내면은 지난번에 인격을 그 성격 심리학적으로 다루는 MBTI 이런 것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안엔 외향도 있고 내향도 있고 사고도 있고 감정도 있고 감각적인 것도 있고 직관적인 것도 있고 많은 것들이 담겼는데 그중에서 어느 한쪽에만 치우친 게 이게 문제예요. 치우치지 않고 나의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을 두루 이해하고 끄집어내서 꽃 피우는 게 전인에 가깝고 난 전인에 이르러야 훨씬 원만하고 힘 있는 한 인격체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합을 우리는 시도를 해야 될 것이고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도 이런 시각을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여러 사상들을 앞으로 제가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이에요. 통합이 쉽지가 않죠.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것은 아니지만 둘을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까? 이건 각자 고민해야 됩니다. 누가 답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나의 가장 나다운 행보는 난 래퍼가 되는 거야. 우리 아들이 그랬다고 칩시다. 저는 아들이 없습니다만. 그러면 난 래퍼가 되기 위해서 지금 홍대로 가가지고 그냥 랩만 딜이 하다가는 굶어 죽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돈을 벌면서 래퍼를 할 수 있을지 이제 고민하기 시작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다 보면 삶에 따라서 경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랩하는 걸 많이 접을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쩌면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랩은 포기해야 되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직장인이 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랩을 좋아하고 그것을 꼭 하고 싶은 마음을 버리는 게 아니라 품고 갈 때 그게 내 삶의 활력소가 돼줍니다. 나는 맨날 전철 타고 시달리고 직장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고 오고 그런 직장인이라서 나의 꿈은 실현 못했다. 그게 아니라 그런 삶 속에서도 내가 랩을 즐기고 때로는 스스로 그거를 이제 실행도 해보고 그리고 그 동호회에 참석한다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로 그런 활동을 통해서 자신만의 그 고유한 그것을 버리지 않고 사는 사람이 훨씬 생명력이 솟아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걸 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이게 제가 젊은이들한테 보여주려고 그린 그림이라 이게 연령대를 이렇게 설정하면 안 되는데 우리 수업에서는 이걸 한 70세 정도로 하는 게 맞을 텐데 어쨌든 대강의 개념은 이 선은 이제 계속 나이를 먹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이를 먹어갈 때 이 젊은 시기에 이거 뭔가 잘못됐네. 이게 이 화면이 깨진 것 같아요. 이게 저 뒤에 있어야 되는데 이거 무시해 주시고 어쨌든 60세 무시하시고 25세건 30세건 젊은 시기에 나는 나의 고유성과 그리고 나의
현실적인 삶을 통합하려는 시도를 하겠다 해서 그 시도를 계속 해나가면, 이렇게 해나가면, 그러면 그것이 점점 이렇게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는 내가 그 둘을 통합하고 균형점을 찾는 걸 잘 못할지 몰라도 10년, 20년 이상을 하다 보면 비록 나는 직장인이지만 그래도 나의 고유성을 발휘하는 것을 어느 정도 개발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걸 안 하죠. 아, 이건 해봤자, 이거 아무리 해봤자 뭐 돈이 나와 뭐가 나와 그러면서 그래서 완전히 그냥 현실주의적인 관점으로 내 꿈은 포기했어, 접어라고 하고 간다면 저는 이렇게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통합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내 내면이 나의 고유성하고 나의 현실적인 것이 통합이 안 되고 분리가 되어 버리죠. 그러면 나의 성능은 점점 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성능, 그리고 사회인으로서의 성능, 또는 어떤 일을 할 때 모든 면에서 특히 아까 제가 에릭슨 발달 단계 이론에서 성인기에는 사랑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사랑하는 능력 이런 거 다 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갭이 이렇게 생긴다는 말씀이에요. 즉 젊었을 때는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통 신경도 안 쓰지만 중년 이상 돼서 노년에 다다르게 됐을 때는 평생 자신만의 것을 지키고 가꿔서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을 조금이라도 실현하려고 노력해 본 사람은 이렇게 위로 점점 올라가서 풍성한 사람이 돼서 남들한테도 관대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사이좋고 그리고 자신한테 만족하는 자기 실현 욕구에 조금이라도 다가간 사람으로 늙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걸 안 하죠. 그럼 자기 실현 욕구가 충족이 안 돼서 불만스러운 게 계속 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게 쌓여요. 우리가 노화의 이름은 내 안의 불만을 잘 다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많이 늙었다라고 생각하시다든지 또는 주변에 나이 많이 드신 분을 이제 많이 보면서 느끼신 게 있으시면 이 말씀을 고려해 봐 주세요. 행복한 노인들이 많이 계십니까? 그래서 관대하고 인자하고 잘 웃고 잘 용서해주고 경청하고 베풀고 그런 노인들이 많으신가요? 만약에 그런 노인으로 나이 먹어가는 것을 꿈꾸신다면 이쪽을 바라셔야겠죠. 이쪽이 아니라 나를 다 써야 됩니다. 나를 다 쓰기 위해서는 내 안의 고유성을 품고 가야 되고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 고유성을 품고 간다는 것은 즉 자기 실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나간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우리나라 교육이 이것을 별로 안 돕는다는 그 문제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수험생이 돼버려가지고 시험 준비만 하다 보니까 정체성 확립해가는 그 시초를 잘 시도를 못하고 있는데 그나마 요즘에는 그 뭐 자유학기제라든가 학점은행제 등등을 통해서 나름의 고유성을 찾으라는 그 정책적인 그런 틀이 자꾸만 나오고 있긴 해요. 물론 그런 정책이 있다고 해서 대학 입시가 그 어려움이 완화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불충분한 것 투성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전보다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자위를 해봅니다. 충분하진 않죠. 우리나라 교육이 일단 문제인데 저는 교육학을 하는 사람이고 교육부 이쪽하고 같이 이제 손을 잡고 일을 많이 하는 입장에서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좀 할 말도 많고 생각도 많은 사람입니다만 비판할 점도 많지만 그래도 또 일궈낸 성과도 굉장히 많아요. 양면을 다 봐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 교육에서 이 교육의 그 수혜자라고 할까? 또는 이제 경제학에서는 수요자라고 얘기하는데, 즉 학부모나 학생들은 별로 이렇게 호응이 좋지 않아요. 우리나라 교육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이 무슨 교육이지 하고 물으면 쉽게 이런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답을 지금 머릿속에 생각이 나셨어요? 우리나라 교육은 무슨 교육이지? 그러면 제가 실제로 대학 강의실에서 이렇게 물어봐요. 말도 이대로예요. 우리나라 교육은 무슨 교육이지? 라고 물어보면 답이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당연히 우리나라 교육은 이것이다라고 그냥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것 같아요. 뭐 별로 이의가 없어요.
자동적으로 나와요. 거의 주입식 교육.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다 그렇게 느낀다면 이게 사실이겠죠. 주입식 교육. 최소한 제가 40여 년 전에 받았던 중고등학교 교육은 당연히 주입식 교육이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저의 자식들이 중고등학교를 다니게 되기까지 많이 바뀌었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바뀌긴 했어요. 낮은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크게 바뀌진 않았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입식 교육이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과거에 이제 미국에서 귀국한 초기에 국제연구소에 근무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해외에서 우리나라 교육을 뭐 시찰하거나 관찰하고 공부하기 위해서 온 해외 학자, 관료 이런 사람들을 브리핑하는 일을 제가 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교육은 이런 것이다라고 쉽게 좀 이제 개관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이제 그분들한테 설명할 때 요걸 설명하기가 참 힘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공식적으로는 교육 제도가 어떻고 법령이 어떻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이제 뻔한 지루한 얘기들인데, 그거 말고 실상은 주입식 교육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여기에 딱 맞는 영어 단어가 제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문화적으로 영어 문화권에 우리나라의 주입식 교육하고 똑같은 그런 행동을 묘사하는 단어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고민 끝에 한번 그 미국에서 미국 교수 한 분이 오셨길래 그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한국의 교육이 어떠냐면, 선생님이 칠판에다 가득 판서를 해놓으면 아이들이 그걸 다 받아 적고 딸딸딸 다 외워가지고 그 다음에 시험장에 가서 거기에 맞춘 답을 다 쏟아내서 좋은 답을 성적을 받으면 이제 그 우등생이 되고 진학하고 이런 교육을 주로 한다. 이것을 영어로 뭐라고 하면 좋겠나? 라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딱 이렇게 답을 하나 줬어요. spoon fed education이라고 하면 좋겠다라고 답을 줬어요. 이거는 spoon, 숟가락입니다. fed은 먹여준다는 얘기죠. feeding, spoon feeding, 숟가락으로 먹여주기. 숟가락 떠먹여주기식 교육, 아마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어요. 주입식 교육이 영어로 옮기니까 떠먹여주기식 교육이다, 이렇게 번역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듣고 보니까 의역이지만 적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괜찮은 번역이다 해가지고 다음부터 제가 이것을 썼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한국의 교육은 스푼 페드 에듀케이션 같다, 뭐 이런 표현을 제가 썼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그런 것 같으세요? 우리의 주입식 교육이 숟가락으로 떠먹여주기식인 것 같으세요?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를 숟가락으로 떠먹여주냐면 스스로 숟가락을 들 능력이나 힘도 없고, 그리고 잘 씹어 넘기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떠먹여주죠. 그런 사람이 누구냐? 갓난아기 하고, 그리고 너무 중병에 걸린 사람, 또는 노약자, 이런 분들이에요. 떠서 이렇게 먹기가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걸 우리 팔팔한 건강한 청소년들한테 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사람이 세상을 이해하고 그 세상에 나가서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세상을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하기 위해서는 지 눈으로 보고요. 가서 관찰해보고 자료를 모아보고 그리고 질문을 해보고,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가지고 이 동네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게 자기가 이제 경험을 통해서 배운 건데, 근데 사실 우리는 뭘 해주고 있냐? 세상은 이렇게 돌아간다 해가지고 짤막한 보고서에 요약을 해줘서 아이들한테 주고 이걸 그냥 먹어 하고 떠먹여주는 그런 형국이란 말씀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게 인강이에요. 인강, 일타 강사라고 그러나, 그런 가장 인기 있는 강의 제일 잘하시는 선생님들 있죠? 그분들은 설명을 얼마나 매끄럽게 잘하세요. 그러니까 뭐 의문을 가질 게 없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그럼 아이는 그걸 받아서 아무 고민 없이 홀딱 그냥 마셔버리면 돼요. 마치 스스로 밥을 떠먹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아기한테 우리가 이유식을 이렇게 떠먹여 주듯이 우리의 청소년들이 세상에 대해서 그 설명해주는 지식을 흡수하는, 소화하는 방식은 이유식 떠먹는 것하고 비슷하다는 말씀입니다. 아주 정제된 요약본 같은 것을 줘서 빨리 떠먹을 수 있게, 즉 빨리 암기할 수 있게 해줘요. 그걸 잘 도와주신 분이 이제 가장 훌륭한 강사 선생님이 되시는 것이죠.
물론 이것을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면 굉장히 유용한 면이 있습니다. 언제 유용하냐? 시험 준비할 때 유용하죠. 왜냐하면 시험 준비를 우리나라의 시험 준비를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정보를 단시간 안에 빨리빨리 흡수해야 되니까 떠먹여주기만큼 쉬운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걸 열심히 이것도 인고의 세월이지만 열심히 이렇게 참고한 학생들은 그 답을 잘 맞춰가지고 좋은 성과를 얻고 이런단 말씀입니다. 문제는 뭐냐? 떠먹여주기 식으로 소화한 이른바 지식이란 것은 오래 남아있질 않아요. 수능 보고 나면 다 잊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휘발성이에요. 다 날아가 버려요. 이유가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세상에 대한 지식을 견고하게 습득하는 방식은 내 힘으로 알아낸다는 데 있어요. 누가 던져준 걸 머리에 이렇게 장착하는 게 아니라 가서 만져봐서 이렇구나라고 알아내는 것. 내 경험을 통해서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하지 않고 남이 보고 온 것을 듣고 온 것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일단 장착하고 그걸 스스로 실험을 해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화가 필요해요. 자기화 통해서 나는 이게 내 삶에 쓸모가 있겠구나 없겠구나 이런 것을 판단하게 되고요. 의미가 있겠구나 없겠구나 이런 것들도 생각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미가 있다는 것은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효용성이 있고 나한테 도움을 줄 것이다 등등에 대해서 많은 그 함의를 파악하게 된다는 걸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정보가 나한테 유용하고 의미가 있음을 알 때 그것은 내 머릿속에 깊이 이제 각인이 되는 것이죠. 이건 떠먹여주기식이 아니라 정제되지 않고 정리되지 않은 정보를 질기고 험한 정보를 힘겹게 씹어먹는 과정 같은 거예요. 힘겹게 와구와구. 근데 그렇게 힘겹게 씹어먹은 건 소화가 된 다음에 내 거가 돼서 자기화가 돼서 날아가지 않습니다. 어떤 게 이렇게 힘겹게 씹어먹은 것이냐? 최고의 일타 강사 선생님이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홀딱 외워버리는, 마셔버리는 이유식이 아니라 내가 힘겹게 프로젝트해서 자료 모으고 아이들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만들었다가 지우고 다시 고민하고 이래가지고 알게 된 어떤 결론 이런 건 안 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알아가고 그 유용성을 스스로 파악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떠먹여주기식 주입식 교육의 반대이죠. 우리 교육이 이제 이쪽으로 나가려고 계속 움직임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나 공교육의 움직임은 언제나 느리기 마련이고, 그것을 우리들은, 그러니까 교육의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학부모나 학생들은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학생들이 어려서 잘 모르면 학부모들은 최소한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쉽사리 단시일 안에 공교육 제도가 우리를 다 만족시켜 주기는 너무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 취약점은 우리가 부모들이 알면서 이걸 어떻게 우리 아이들한테 보완해 줄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어쩌면 여러분께서 저의 이 교육 철학과 교육사를 통해서 인문학적으로 접근하는 이 수업에 참여하시게 된 것도 여러분께 이제 그러한 고민하는 방법을 나누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떠먹여주기가 아니라 힘겹게 씹어먹는 교육이란 게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이유는 역시 입시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이게 문제가 심각해요. 저는 이 표현이 썩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만 목을 맨 이런 표현을 썼어요. 대학 입시에 목을 맨 교육열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강하다고 보고, 이건 뭐 저만의 의견 아니에요. 뭐 수많은 학자와 언론인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대체로 동의하는 의견입니다. 너무 대학 입시를 중시해요. 교육에는 대학 입시 말고도 중요한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과정, 이해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해요. 수학 공식을 외워서 답을 맞추는 거 말고 그 수학 공식의 원리를 깨치는 힘든 사고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나의 역량, 실력으로 남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역량, 실력을 바탕으로 사고력과 논리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직업인이 됐을 때 실력 있는 사람으로서 새로운 정보를 구해서 그것을 내 힘으로 꿰 맞춰가지고 논리적으로 어떤 답안을 도출해내고 이렇게 실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꼭 대학 입시 말고도 중요한 건 굉장히 많습니다. 지적인 것 말고도 사회성을 갖추고 덕성을 키우고 중요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대학 입시만 중시하니까 이건 한쪽으로 치우친 매우 불균형 스러운 그런 교육이라고 뭐 말할 수밖에 없겠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들 대부분의 한국인들도 불만을 갖고 있고요. 근데 이것을 제가 교육열이라고 말했어요. 교육열은 확실한데 이런 특이한 교육열은 전 세계 어느 곳에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국민 대부분이 참여하는 이런 교육열의 양상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뭐 서구의 뭐 여러 선진국들도 그렇고 뭐 인디아라든지 이스라엘이라든지 유태인의 교육 그런 교육열 엄청 높다고 얘기하는데 요것하고는 좀 양상이 다릅니다. 지금 미국의 명문대에 입학하려는 교육열도 굉장히 높아지긴 했습니다만 입시 교육열이 우리나라하고는 양상이 달라요. 우리나라처럼 보편화, 일반화되진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한 해에 학령아동,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령아동,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령아동이 초등학교 입학한 학령아동하고 별 차이가 없죠. 중간에 많이 떨궈져 나가지 않고 초, 중, 고등학교까지 거의 대부분이 함께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령아동이랑 쓴 그 연령대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의 또 대다수가 대학을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학 진학률이, 고등교육 진학률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실질적으로 한 90%가 대학을 가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거의 대다수, 보편적으로 대학을 간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교육열은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가 힘들고, 대표적인 나라들이 근데 얘네들이에요. 한중일 3국이에요. 이건 제 주장이 아니고, 한중일 밖에 있는 서양 관찰자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해요. 이렇게 대학을 보편적인 대부분의 인구가 가려는 그 욕구가 강한 그런 사회를 찾기가 힘이 듭니다. 이 세 나라 중에서 이 현상이 가장 먼저 일어난 데는 일본입니다. 근대화가 먼저 일어난 나라에서 이런 현상이 먼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 3.1 운동하던 1910년대에 일본에서는 입시 지옥이라는 단어가 신문지상에 나타났었습니다. 굉장히 일찍 시작이 됐죠. 우리나라는 입시 지옥 같은 그런 개념은 1950년대 말에 처음 나타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때는 대학 입시가 아니라 중학교 입시 때문에 그렇게 그 치맛바람이라든지 입시 경쟁 이런 게 치열해지면서 신문에 입시 지옥이란 말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점차 그 경쟁이 이제 대학 수준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만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일본의 이런 교육열은 좀 약화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세계적인 수준에서 보면 굉장히 높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좀 약해졌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은 양상이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고 있어요. 뭐 수시, 정시 등등 생기고 그리고 대학을 가려면 이제 갈 수 있기 때문에 특정 몇몇 대학에 몰리는 경쟁률은 매우 치열할지 몰라도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과거처럼 그렇게 가혹하진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힘들긴 하지만 근데 여기에 비해서 이제 중국은 지금 중국은 이런 입시 교육열에 있어서는 막내격이라고 볼 수 있고 가장 치열한 그런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하는 거죠. 대학 가기 위해서. 목을 맸어요, 실제로. 우리도 목을 매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아요? 이것도 제가 과거에 한국 교육 관찰하러 온 해외 손님들한테 제가 강의하면서 중간에 심심할까봐 던진 그런 우스갯소리 질문 이런 것인데 퀴즈를 내는 것이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1년에 하루 특별한 날이 있는데 이 특별한 날이 무엇일지 맞춰보세요. 이런 퀴즈를 냅니다. 특별한 날에 전국에 특별 수송 대책이 생기고 모든 지하철역 앞에는 페트롤카 경찰차들이 도열해서 사이카드 와 있고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이제 줄을 서 있고 그리고 모든 관공서와 금융기관이 출근 시간이 1시간 늦춰지고 그리고 공항에
항공기 이착륙이 몇 시간 동안, 몇 분 동안 통제가 된다. 이런 특별한 날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들은 무슨 날인지 다 아시겠죠. 그러나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그러면 쑥덕쑥덕거리면서 자기네들이 회의하고 이제 내놓는 답이 한국이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는 준전시 상황이라 비상 민간 훈련 뭐 이제 민방위 훈련 이런 거 하는 날이 아닌가 하는 그런 답을 주곤 해요. 근데 제가 이게 수능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다 입을 다물질 못합니다.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를. 왜 그러냐는 얘기죠. 특히 항공기 이착륙을 왜 통제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 청취력 시험 문제 그 방해가 될까봐 그런다 그러면 더 놀라 자빠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 알 수가 없다라고 그러죠. 이해하지 못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왜 우리가 여기 이렇게 목을 메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해요. 바꿔 말해서 우리는 매우 특이한 교육열을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어린 아이들도 이런 말 하는 거 몇 번 들어봤어요. 중고생들도 그 수능 결과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 진짜 그 부담스러운 시험이죠. 그깟 시험 때문에 인생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서양인들, 특히 서양인들 잘 이해를 못하고 공감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러한 교육열을 이 세 나라에서 일어나는 것을 서양 사람들이 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됐어요. 일종의 지적 호기심입니다. 그래서 이걸 연구한 학자들이 꽤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은 요즘에 좀 늘어나고 있지만 과거엔 우리나라가 이를테면 이제 국제 무대에서 위상이 낮아서 주로 일본, 중국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았죠. 영국, 미국, 영미권에요. 근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한중일 삼국을 교육열을 연구하면서 처음에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한 30년 전쯤에 이런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얘네 셋은 특별하다. 전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이런 교육열을 갖고 있다. 따라서 얘네 셋만의 어떤 공통점이 있을 것이다라는 추정을 하게 됩니다. 얘네 셋만의 공통점. 이게 뭘까? 이것을 추궁을 해봤어요. 그들이. 서양 사람들이요. 생각해 보세요. 한중일 삼국에 어떤 공통점이 특히 이런 대학 입시 경쟁하고 관련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밖에 사람들은 이걸 짓게 됐습니다. 서양인들은 이걸 짓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 유교가 세 나라의 공통 문화적인 배경인데, 이건 맞는 말이죠. 유교는 중국에서 발생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유교를 받아들여서 중국 못지않은 유교 근본주의 국가가 됐었고, 그리고 일본도 유교를 전수받아서 상당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조선만큼은 아니에요. 그러나 일본도 뭐 다른 문화권하고는 상대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깊은 영향을 받았고, 지금의 일본 사람들도 일본은 물론 이제 유교 이외에도 불교라든가 신토주의라든가 뭐 여러 국학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상의 파벌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유교를 굉장히 일본 사람들을 중시하는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국이 유교라는 문화적인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것은 틀린 지적이 아닌데 그래서 여기서 나온 논리는 이런 것이에요. 지금 우리의 이 교육열이 유교라는 공통 배경 때문에 생긴 건 아니냐라는 질문이 나온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학문하는 사람은 연구 질문이라고 얘기합니다. research question이라고 하는데요. 연구 질문. 이 질문을 던져놓고 이 일종의 가설이에요. 그리고 이게 맞는지 검증을 해보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과연 이 세 나라의 교육열이 유교라는 문화적인 배경 때문에 나왔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듯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밤잠 못 자고 그 대학 입시 준비하고 고생하고 이러는 거. 학원 보내라고 사교육비 그 수백 깨지고 이러는 거. 이게 다 유교 때문인가? 생각해보면, 뭐 답하기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쉽지 않습니다. 제 경우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근데 일단 그 서양 학자들 얘기는 이런 그 가설을 세우기 쉬웠던 이유는 유교 교육 제도 안에 특정한 시험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의 수능하고 너무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중일 3개국의 대학 입시 시험하고 너무 비슷한 시험이 있었대요. 유교 교육제도에. 여러분 뭔지 다 아시죠? 암행어사 출두요 하게 되는 거. 춘향전에서 나중에 이몽룡이가 이걸 통과해가지고 장원급제에서 고향에 내려와서 변학도를 물리치는 그 이야기 모르는 한국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과거제라는 말씀이에요. 과거제도, 시험제도죠. 과거제도하고 지금의 대학 입시하고 너무 비슷하다라고 서양 학자들이 본 거예요. 비슷한 면이 있어요. 확실히. 둘 다 대체적으로 이제 1년에 한 번 치는 굉장히 중요한 시험, 그리고 준비하는데 1년, 2년 가지고는 안 되는 과거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사서 5경 공부하면서 대비하기 위해서는 뭐 십수년이 걸리죠. 지금도 뭐 대학 입시 준비를 유치원 미만 때부터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뭐 이것도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참 평생을 바쳐서 혼신을 다해가지고 엄청난 투자를 해서 시험 준비를 해서 1년에 한 번 치는 이 가슴 떨리는 시험, 그걸 통과하고 나면, 그래서 여기서 성공하면 그 다음서부터는 통과를 제대로 못한 사람에 비해서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 라는 것이 과거제도하고 지금의 대학 입시하고 비슷한 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닌가요? 지금도 대학 입시에 성공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사회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그런 대학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스카이라고 합시다. 스카이 출신하고 그렇지 않은 다른 대학 출신하고 인생의 나머지 여생의 삶의 기회, 사회 경제적인 기회에서 차이가 생기나요? 그걸 우리가 차이가 생기는 걸 현실에서 보기 때문에 스카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게 좋거나 바람직하다는 얘기가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엄연히 그런 차이는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또 그게 완전히 부당한 그런 결과인 것도 아니죠. 열심히 나름 노력하는 학생들이 이제 스카이 들어가는 면도 있으니, 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 아시다시피 사회 경제적인 계층과 스카이 입학하고 이게 상호 연결됐기 때문에 이제 흙수저가 개천에서 용나기 힘든 그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스카이 입학이라는 게 완전히 공정하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어서 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긴 한데요. 자, 어쨌든 과거제도하고 이것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장원급제하면 그 다음서부터 출세길이 열리는 것하고. 근데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일리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학 입시에 열을 올리는 게 과거제도 때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과거제도는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일이에요. 옛날에 100년도 더 전에. 그리고 철폐된 지 10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제도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과거제도는 우리의 교육열의 원인은 아니고 역사적인 전범, 전철, 뭐 그 정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 문화권에서 비슷한 시험제도가 솟아났다는 것은 그 문화권에 대해서 뭔가 말해주고 있긴 할 거예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과거제도를 가지고 우리의 교육열을 설명하는 서양인들의 그 시각이 뭐 완전히 부당하다라고 전 생각하지 않는데, 그러나 불충분하긴 합니다. 이제 이쪽을 계속 관찰해온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과거제도 철폐되고 유교가 더 이상 교육의 공식 이념이 아니게 된 게 100년이 지나버렸는데, 그동안 일어난 게 우리나라 식민화됐지, 일제 식민지가 됐지,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서 수백만 명 죽었지, 그 다음에 엄청나게 가난한 나라에서 경제 개발하면서 군부 독재 겪으면서 이렇게 살아온 그 근대화 과정, 지금까지 오랜 그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대학 입시가 중요하다라고 여기게 된 수많은 원인들이 생겼을 거예요. 내 자식을 대학에 보내야지 하는 그 열망이 생기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것은 아마 고용 관행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사회적인 명성이라든가 뭐 등 많은 것들하고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 유교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논리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교가 우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건 여전히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교육열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근대화 과정에 많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든가
그런 변화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이것도 한 가지 뭐 이런 설명으로서 추가를 할 수 있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적 설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 입시를 중시하는 것은 경제적인 이유도 굉장히 많고 사회적인 이유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회에 계층이 있다라고 본다면 또는 저소득층하고 고소득층이 있다고 본다면 고소득층에 올라가고 싶은 열망 같은 것이 대학 입시에 다 반영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그 이유들이 강한데, 근데 유교라는 문화적인 배경도 작용한 것 같다라는 그런 추정의 근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도 앞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유교가 부당한 설명은 아닌데, 저하고 그래서 유교적인 그 교육의 유산을 저하고 오늘 다 못 보고 다음 주까지 좀 이야기를 나누겠어요.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유교에 대해서 보자고 하면 이게 환영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좋아하는 분도 많아요. 왜냐하면 그 지루할 것 같다라는 그런 응답도 많이 나오거든요. 유교는 그 고리타분해. 그리고 난 유교 싫어해. 뭐 이러신 분도 많이 있어요. 뭐 그거 다 존중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유교라는 건 고리타분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볼 가치도 없어라고 치워버리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유교 전통은 우리를 분명히 만들었어요. 어느 정도. 부인하세요? 여러분, 유교적인 인간관계 규정 무시하고 살 수 있어요? 한국에서? 장유유서? 효? 경조사 딸린 여러 가지 예의 범절? 그냥 표면적인 간단한 거 이런 것만 말씀드려도 이거 무시해서는 한국에서 버티기 힘듭니다. 이 문화권에서 살기 위해서는 여기에 그러니까 나를 맞춰서 살지 않고서는 호로자식 소리 듣는 것이에요. 효자가 아니더라도 효를 하는 척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이 많은 선배한테 반말 까고 어쩌고 저쩌고 했다간 쫓겨나는 것이고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루고 있는 문화적인 배경이라는 것이에요. 실컷 좋건 간에 어쩔 수 없이 엄연한 사실이란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를 이루고 있는 것이 내가 싫다고 해서 이걸 안 볼래 하면 자, 이걸 개인적인 인격 이해하고 자기 이해하고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분명히 나를 이루고 있는 이러한 면을 안 보려고 하면 나를 또 부분적으로 살아가는 게 돼요. 전인이 아니에요. 그것처럼 개인이 아니라 거시적인 뭐 민족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까? 한국인 공동체 이렇게 볼 때 한국인 공동체가 우리의 공통 문화 유산인 유교를 안 볼래 하고 내다 버리면 공동체의 힘을 다 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전인적 공동체가 아니라 부분적 찌그러진 공동체가 될 거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교가 싫건 좋건 간에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우리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 잘 봐지지가 않습니다. 인간 심리가 움직이는 방식이에요. 내가 좋은 마음을 갖고 보겠다 해도 보기 힘든 게 과거 역사예요. 한자로 적힌 그런 경전 같은 거 읽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도 힘든데 그거를 보기 싫다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면 머리에 들어온 게 없어요. 이해가 되고 이렇게 납득이 되는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짚어보고 가는데 이것을 저는 철학적인 인식 점검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인식 점검, 인식. 우리가 세상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인식이죠. 우리의 인식을 점검하는 작업. 이건 매우 철학적인 작업입니다. 우리가 유교를 좀 무사공평하게 있는 그대로 보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좀 던지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유교가 속한 보다 더 큰 범주인 동양이라는 개념을 좀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잠깐 제 말씀을 따라서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동양. 동양 하면 뭐 탁 떠오르는 게 있나 좀 생각을 해주세요. 제가 강의실에서는 학생들하고 이것을 브레인스토밍식으로 답을 모아요. 깊이 생각하지 말고 동양하면 얼핏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면 다 달라고 해서 제가 막 적습니다. 칠판에 가득 적어요. 굉장히 단순한 작업들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하고 직을 못하기 때문에 보통 이런 질문을 던지면 나오는 그런 간단한 답들을 이렇게 제가 예를 몇 개를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이런 답들을 보통 줍니다. 뭐 여러분도 이런 것들이 다 떠오르겠죠? 동양하면. 근데 이게 딱 동양에만 맞는 거냐면 그렇지 않은 것도 많아요. 흑발은 동양 말고도 다른 대륙에도 있잖아요. 그리고 예의가 동양에 맞냐? 아닙니다. 서양에도 있고 다른 문화권에도 당연히 있죠. 그렇지만 왠지 우리는 동양하면 예의가 떠오르더라. 그러면 그런 건 답을 다 적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확도에 따라서 결정하는 답은 아니고 그냥 팍 떠오르는 거 이것을 적은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의 인식에 그 밑에 쌓여 있는 어떤 정서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깊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팍팍 뛰어오르는 것들을 그렇게 받아 적은 것인데 제가 이것을 모은 다음에 학생들한테 두 번째 주문하는 건 뭐냐면 여기 나온 것들을 두 개 이상 여러 개를 이렇게 묶을 수 있는 형용사를 생각해 봐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도자기, 예의, 뭐가 있을까? 도자기, 예의, 효를 어떻게 묶으면 예쁜이라는 형용사가 될 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또는 유교, 예의, 격식중시 이런 걸 모으면 뭐 엄격한 이런 형용사를 만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생각해 달라고 해서 그걸 또 모읍니다. 근데 이 작업을 해서 궁극적으로 가장 많은 것을 모으는 형용사가 무엇이 나오냐면 이런 형용사들이 나와요. 오래된, 전통적인, 오래된 고자, 오래된 올드입니다. 이런 답이 나와요. 아마 여기 있는 것들 다수가 이 형용사로 수식이 될 수 있겠죠. 다 전통적인 것들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리고 다 오래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해주는 게 있어요. 우리에 대해서. 우리는 동양이 뭐냐? 우리가 속한 문화권이에요. 동양 그러면 오래됐다라고 보통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뭐 깊이 생각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밑에 깔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의식 기저에. 뭐 무의식까지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의식 기저 정도라고 말할까요?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동양 그러면 오래됐다라고 생각하고 오래됐다는 건 뭐 좋은 면도 있는데 나쁜 면도 있어요. 나쁜 면 낡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고루한. 동양하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어떤가? 여러분이 다 그렇다는 말씀드린 게 결코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 속을 알겠어요. 근데 여러 회 아주 여러 번 이걸 이제 시도해 본 결과 많은 요즘에 젊은이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을 해줄 만한 서구 연구권의 서구 학문권의 연구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동양을 보면 이런 것이 떠오르는 것 이것하고 관련해서 제가 여기 쓴 사람은 에드워드 사이드라고 팔레스타인 출신의 영문학자입니다. 콜롬비아 대학 교수로 하신 분인데 팔레스타인 사람이에요. 사이드예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제가 책을 아까 꺼냈지. 이런 책 또 이것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책을 쓴 사람인데 이 사이드 교수가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면 아시아, 동양하고 유럽, 서양 사이에 끼인 그런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동서양이 서로 교류하는 면을 몸소 겪을 만한 그런 지역 특색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사이드 교수가 보기에는 옛날 언제라고 규정하기는 뭐 아마 마르코 폴로 이후에 14, 15, 16세기 뭐 이때서부터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서양 사람들 중에서 동양 문화 애호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영국 사람인데 중국의 도자기 좋아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을 오리엔탈리스트라고 불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리엔트, 탈 전에 오리엔트는 동방을 얘기하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터키 동쪽의 평원지대 그쪽을 오리엔트라고 불렀습니다만 나중에는 터키 동쪽에서 계속 뻗어나가서 인디아, 중국, 한국, 일본까지를 전부 다 통틀어서 그냥 오리엔트 이렇게 부르게 됐어요. 따라서 부정확한 용어입니다. 근데 많은 서양 사람들이 그냥 한국, 인도, 중국 할 거 없이 다 그냥 오리엔트 이렇게 불러요. 오랫동안.
근데 이제 부정확한 용어라서 이제 학계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학계에서는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동아시아라고 부릅니다. 이스트 에이지아라고 부르죠. 그러나 어쨌든 일반인들은 오리엔트라고 부르면서 오리엔탈리스트들은 그런 동양 전체의 문화를 이제 좋아하는 사람을 오리엔탈리스트라고 불렀었는데, 왜 이 사람들이 동양 문화를 좋아하냐면 이제 사이드 교수는 뭐 이런 그 관찰을 한 것이에요. 동양은 심오하고 신비롭고 정신적이다. 그래서 매력적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도 얼핏 기저의식에 꺼낸 동양에 대한 우리 인상들에 이런 면들이 담겨 있어요. 심오하고 신비하고 정신적인. 뭐, 유교, 불교, 한자, 예의, 공자, 맹자 등등 보면 심오하고 신비한 것들이 여기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면은 이제 특히 이제 부각이 됐어요. 서양인이 동양 문명을 보고 문화를 보고 사상을 보고 매력적이다라고 느낄만 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서양은 정신적인 면에서는 조금 뭔가 결핍됐다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으니까. 예, 그래서 동양은 정신적이기 때문에 비물질적이다라고 이 사람들이 오리엔탈리스트들이 보고 있다라고 사이드 교수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서양의 동양 애호가인 오리엔탈리스트들은 동양을 좋아하긴 하지만 비물질적이고, 그리고 또한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또한 이제 그 논리적 귀결은 동양은 비과학적이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자신의 문명 서양에 비해서. 많은 서양인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그럼 이게 시사하는 바는 뭐냐? 따라서 동양은 서양보다 열등하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동양 문물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매력적이다고 느끼는데, 그게 서양하고 달라서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서양보다 열등하다라고 본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동양 문명에 대한 애호가조차도 동양 문명이 서양보다 열등하다라고 여기니,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을 것이에요. 서양인들은 동양인을 깔본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사이드 교수가 하면서, 이러한 그 동양에 대한 편견이, 서양의 우월감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런 우월한 감정을 바탕으로 서양인들이, 특히 미국인들이 비서구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깔보는 행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뭐냐? 가서 군사적으로 점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통치한다든가 이런 것이에요. 이라크 가서 사담 후세인 잡았고, 그리고 아프간에 들어가가지고 그 나라의 어려운 상황을 자기네들이 정리해주겠다고 그러고 나중에 또 도망쳐 나왔잖아요. 등등. 뭐 베트남에서도 그랬었고. 그러니까 이제 동양이 자기네들보다 열등하다라고 서양인들이 보고 있고, 이런 것을 오리엔탈리즘이라고, 여기다 이즘을 붙여서 오리엔탈리즘, 이렇게 사이드 교수가 비판했습니다. 서양인들의 오리엔탈리즘이 문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문제가 되는 이유가, 이분은 이제 또 그 나중에 저서인데, 사이드 교수의 저서인데, 보시면 전면에 드러나 있는 사람들이 서양 열강의 제국주의자들이고, 뒤에 있는 사람들이 비서구권의 흑인, 뭐 아시아인 이런 사람들이에요. 뒤로 물러났어요. 열등한 것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굉장히 서구 중심적인 그런 그 폐단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 지적이고요. 뭐 그렇다고 쳐요. 저는 뭐 이게 그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서양이 전 세계를 최근에 지배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식민화했거든요. 그 우월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범선 몰고 나가서 탱크란다. 대포 빵빵 쏘고, 그러면서 비서구권을 식민화했습니다. 전 세계의 비서구권 그 지역 중에서 식민지가 안 된 지역이 극히 드물 정도예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식민지가 됐죠. 우리나라는 서양의 식민지 되지 않았습니다만, 서구의 힘을 가져온 일본의 식민지가 된 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고. 자, 어쨌든 그래서 남의 나라들을 지배했기 때문에 지들이 더 우월하다고 느끼는 건, 그래 니들은 그렇게 느끼거라, 뭐 이렇게 저는 말을 하겠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동양이 언제나 서양보다 열등했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서양의 역사학자들도 부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양이 그러니까 17, 18세기에 들어서 이렇게 힘이 세지게 된 바탕에는 과학기술적인 발달이 있었는데, 그 과학기술의 발달의 배경에는 동양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중국, 페르시아, 인도 문명에서 일어난 그 과학적인 발달을 서양이 흡수해가지고 최근에 더 커졌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서양의 연구가 이제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 많고, 이제 제가 그
조금 본 책도 이 제목이 Asia in the Making of Europe이거든요. 유럽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시아의 역할,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교에 도널드 레츠라는 역사가가 계속 시리즈로 지금 4권인데 1, 2, 3, 4, 5 계속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두꺼운 책이죠. 이 시리즈에서 말하는 것은 서양이 지들 혼자 다 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타 문명, 특히 동양의 문명으로부터 빚어진 게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떤 문명이 본질적으로 태생적으로 우월하거나 열등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때에 따라서 어떤 문명이 더 잘 나갈 때도 있고 또 침몰할 때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서양은 최근 한 300년 동안 잘 나갔다 이 말씀이죠. 그러나 앞으로도 그럴까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일단 동양에 우리나라 포함해서 한중일이 뭐 경제적으로나 뭐 여러 면으로 굉장히 부상했고요. 인도도 치고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유럽이 과거의 위상을 계속 유지하리라고 보진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물론 자본 면에서는 동양 자본이 또 유럽을 많이 잠식하기도 했고, 미국은 또 새로운 문명의 양상을 또 보이고 있기도 하고요. 미국은 그냥 서양 문명이라만 보긴 또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타 문화권의 인구가 워낙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등등. 그래서, 서양인들이 동양을 이렇게 깔보든 말든, 이거보다 더 심한 문제가 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오리엔탈리즘. 우리가 우리를 서양보다 못하다라고 보진 않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것도 여러분께 성찰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스스로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물론 21세기 전반부에 많은 교육받은 지성인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동서 문명의 특별한 우열 같은 것은 없고 다 나름 지금의 현대 문명을 만드는 데 기여를 했었다라고 보고, 그리고 우리는 결코 열등하지 않아, 이런 관점들을 많이 갖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런가 저는 지금 여쭙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좀 의심스러워요. 그 근거는 이런 거예요. 아까 보신 거, 이거 동양하면 부지불식간에 오래됐다라고 생각하는 거, 나도 모르게 동양은 낡았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 게 혹시 있지 않나는 말씀이에요. 그런 걸 바로 우리 안에 오리엔탈리즘이라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서양인들이 그렇게 우리를 보건 말건 그건 그렇다고 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하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동양이 오래됐나 하면 아니에요. 지금 동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서울 시내예요. 강남역이에요. 서울 시내 여러 곳 다녀보면 이런 모습 어디서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래되고 정신적이고 심오하고 신비롭고 그래요? 전혀 아니죠. 굉장히 물질 문명 위주이고, 그리고 이제 자본 중시하는, 그리고 최첨단 테크놀로지 중시하는 그런 것들이 여기 뭐 다 보이고 있습니다. 우린 그런 곳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권은 낡은 것이라고 부지불식간에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이제 그런 게 흔히 잘 드러나는 게 우리 언어 생활이에요. 이건 제가 인터넷 뉴스에 어디선가 이제 캡처해 온 것인데, 이게 뭔지 보시면 아시겠어요? 이게 새로 짓는 아파트 단지 이름이에요. 뭐 헬리오시티, 하이페리온, 블레스티지, 루체하임,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저희 외국에서 오래 공부했거든요. 그 영어로 공부했거든요. 근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렇게 어려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보나마나 영어라든가 이제 불어라든가 그런 거 변형이겠죠. 영미권 등등 이런 서양 언어로 아파트 이름을 짓는 이유는 며느리들이 시어머니가 집 찾아오기 힘들게 하려고 이런 것을 선호한다는 설도 있습니다만 잘 모르겠고요. 우리가 서양 걸 부지불식간에 좋아하지 않아요? 영어? 우리 일상의 생활에서 영어 단어 얼마나 많이 섞었습니까? 저는 의식적으로 강의에서 안 섞어 쓰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도 튀어나와요. 그래서 일상에서도 영어 단어 많이 써요. 강의를 할 때는 그나마 제가 의식해서 안 쓰려고 노력을 하지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저만 그런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글 쓰고 대화하고 그런 거 보면 저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영어 단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이제 마케팅 업계에서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 더현대가 새로 생긴 백화점인가 뭐 이제 잊어버렸는데 여러분 아시겠죠? 거기 가봤더니 이렇게 그 빌딩에 저기 안내문을 다 영어로 써놨다라는 것도 뉴스 기사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유통업계가 트렌드에 민감해서 소비자를 따라가는데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비자들이 영어를 사용할 경우 세련된 이미지를 느끼고 더 고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통업계에서 다 영어를 이제 제목을 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꿔 말해서 우리가 영어를 쓰면 더 멋지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서구권 언어를 쓰면 더 멋지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 되겠죠. 우리 안에 오리엔탈리즘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건 여러분이 어떤지 제가 몰라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자꾸 이렇게 쓰죠. 그러면 우리말, 한국말, 한글은 사그라들어요. 점점 우리는 우리 고유의 언어로 우리 자신을 표현하기가 힘들어질 것이에요. 지금도 많이 그러고 있어요, 이미. 그게 좀 문제예요. 왜냐하면 저는 한글과 한국어는 계속 고유한이라는 말을 제가 되풀이습니다. 우리의 고유한 정신과 정서와 감흥을 담뿍 담고 있는 문화적인 유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매우 귀중한. 이게 점점 힘이 약해지면 우리는 우리 정신을 잃어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수주의자 아니에요. 저는 세계가 상통해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것 중에 아름다운 것, 훌륭한 것, 고귀한 것도 분명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키워내는 게 우리의 세계에 대한 공헌이고 그게 진정한 홍익인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류, 전 세계, 글로벌 공동체가 혹시 있다면 그들은 앞으로 수많은 문명과 자연의 도전에 맞서서 문제 해결을 해나가야 돼요. 근데 문제 해결하기 위한 그 해결책이 다양한 문화에서 다양하게 나올수록 좋아요. 이것은 마치 생물학적인 생존을 위해서는 종의 다양성이 확보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이런 그 과학적인 결론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미국이 독점해가지고 미국식 헐리우드식 해결 방책으로 다 해결해 나가겠다. 그것은 현실성이 낮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인도네시아에서, 때로는 중국에서, 때로는 코스타리카에서, 때로는 한국에서 더 가치 있는 문제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 해결책을 한국적으로 제시하는 게 한국어고 한국식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없을까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건 저의 관점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대 문화를 연구하는 인류학자들이 문제를 제시하는 관점이기도 합니다. 너무 강대국의 한 문화로만 모든 것들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게 될 때 인류는 힘을 잃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을 이제 잘 표현한 학자가 이제 제가 좋아하는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언어는 우리의 존재의 집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우리 존재가 우리 말 속에 들어가 산다는 얘기입니다. 매우 심오한 얘기입니다. 말은 의사소통 수단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국어를 아끼고 잘 보존해야 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런 것을 보기 힘들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수업에, 우리 공부의 목적에 있어서 제가 이걸 보자고 그랬어요. 유교 교육 전통, 유교 문화. 이 안에서 우리를 설명해주고, 우리의 교육을 설명해주고, 그리고 자기 실현에 대해서 유용한 그런 지혜를 나눠줄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안에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유교를 딱 보면요. 무슨 반응이 나오냐? 옛날 거 고리타분해. 조선을 망하게 한 사상. 제사 지내게 해서 여성 차별하는 고리타분한 폐단. 이렇게만 보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다 부당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엄밀하게 앞으로 짚어보겠습니다만 다 부당한 건 아니지만 그게 또 다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한 문명이 통일된 국가 체제를 만들어서 500년 이상 지속되는 예가
드뭅니다. 조선. 이게 우리 조선에선 나중에 후반에 당파 싸움하고 민중의 고열 빨아먹고 완전히 썩어 빠진 그런 그런 왕국의 모습만 생각하는 것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관점 아니에요? 나름의 조선도 질서를 만들고 그 안에서 농부가 그 곡식을 키우고 그리고 그것을 나눠 먹어서 상행위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학문과 예술도 발전하고 민중의 삶도 때로는 안정을 취하고 등등 여러 가지 어떤 결실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상식적으로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교는 완전히 악이다라고 보는 것은 이건 지나친 흑백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유교에 악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선도 있지 않겠느냐? 흑과 백이 다 있지 않겠느냐? 명과 암, 빛과 어둠이 다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색안경을 쓰고 여기를 봤다가는 그걸 잘 보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유교 전통에서 그럼 구체적으로 뭘 볼 것인가까지 오늘 진도를 나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제가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저는 서양에서 공부를 해서 유교 전통 같은 것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그러나 이제 40대 이후부터 나름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 선생님들을 따라다니면서 공부해서 따라잡으려고 했습니다만 여전히 비전문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중년 이후에 동양 사상, 유교 등등을 다시 공부하면서 새삼 그 깨치고 느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젊었을 때는 오리엔탈리즘의 색안경을 끼고 우리 문명을 폄하했으나 그런 생각이 달라진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 중년 이후에 유교 공부를 하게 된 것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젊었을 때 정말 오리엔탈리즘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서양 공부하러 간 것이기도 해요. 서양 철학이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동양 것은 뭔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오리엔탈리즘 편견이 강하게 씌어져 있었어요. 특히 유교의 핵심 사상, 유교에서 최고 덕목으로 뽑는 게 여러분 효 아시죠? 효. 이 효 문화 가치관은 우리가 굉장히 중시하는 것으로 우리가 여기서부터 탈출할 수 없습니다. 효. 이 효에 대해서 저는 젊어서 좀 발칙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건 겉으로 대놓고 노골적으로는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문화는 엄청나게 효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나름 어려서 이제 10대 때부터 이제 철학 공부를 한답시고 효는 기껏 해봤자 자기 핏줄 위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서양의 히브리 경전, 그러니까 신약 성서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거기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라는 게 나오는데 거기서는 자기 핏줄하고 아무 관련 없는 완전히 이방인, 딴 사람이 공경에 처하니까 그 사람을 희생적으로 헌신해서 도와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훌륭한 덕목이지 자기 핏줄 위하는 게 뭐 그렇게 훌륭하냐. 이건 굉장히 쉽고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속으로 했어요. 어려서 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효는 기독교적인 인류애보다 차원 낮은 그런 가치이다라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효에 대해서 이런 저의 생각을 이렇게 지지해 줄 만한 동양권 밖에 학자들의 이야기도 많습니다. 제가 이건 나중에 취합한 것이긴 한데, 이를테면 이제 이탈리아의 유명한 그 기호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소설가, 얼마 전에 돌아가신 움베르토 에코라고 제가 좋아하는 작가인데, 그분은 이제 자기 책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아이들이 부모 말 잘 듣게 하는 게 좋은 건 당연한데, 그렇지만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노인들의 생각을 존중하라. 전통에 반항하려 들지 말라. 공동체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킬 생각이나 하지 말라라는 의미다. 왕의 목을 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왕이 아무리 나쁜 놈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위계 질서를 존중하고 더 나이 먹고 더 권위 있는 높은 사람한테 무조건 복종하게 만들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효 사상 같은 것이 십계명에 들어갔다라고 효 사상 같은 걸 비판하는 글이에요. 동양권에서 보면 이제 발칙한 비판이죠. 저는 젊어서 이런 생각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으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게 재미있는 현상이긴 한데 효에 대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첫 번째, 효는 결코 자연스럽고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효녀, 효자 많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효자, 효녀십니까? 젊어서는, 어려서는 효자, 효녀 되는 게 당연하고 쉬운 줄 알았는데, 나이를 먹고 30살이 되고 40살이 되고 50살이 넘고 환갑이 되고 그러면 갈수록 어렵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왜? 인간은 내리사랑을 해요. 그게 동물적이고 자연스럽죠. 내리사랑. 새끼 사랑하는 게 그게 생물학적인 거예요. 그러나 위로 올라가는 사랑은 일부러 해야 됩니다. 의지를 내서.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안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나이를 먹어서는 제 새끼 돌보느라고 바쁘기 때문이에요. 위로 이렇게 머리가 잘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내 새끼만 위하려는 그런 마음을 잠깐 접고 그 욕구를 희생하면서까지 부모한테 손길을 뻗어서 그분들을 위하라는 그런 마음을 내라는 것이 효인데 그게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자동적이지도 않고 쉽지도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힘듭니다. 부모님께서 연로해지시면 연로해지실수록 더 힘듭니다. 저는 이미 다 겪고 두 분 부모님 다 하늘나라로 떠나보냈습니다. 말년에 떠나보낼 때까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효하기가 힘이 든다는 건 저는 절감했습니다. 부모님이 젊어서 쌩쌩하시고 능력 있을 땐 효하는 게 나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부모님 몸과 마음, 정신이 약하고 쇠퇴하게 되면 그분을 위하고 받들고 효도하는 게 갈수록 힘이 들죠. 그걸 잘하는 사람이 효녀, 효자예요. 그러니 훌륭한 사람이죠. 전 나이 먹고선 젊었을 때 저의 철없던 생각 반성하고 효자, 효녀 엄청나게 존경하게 됐어요. 희생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누가 존경할 만한 사람입니까? 제 입속 다 챙기는 사람이에요? 아니죠. 제 입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잡고 희생해서 남한테 손을 뻗는 사람을 우리는 존경하지 않습니까? 효자, 효녀가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됐어요. 그 밖에도 효가 제가 젊었을 때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것을 넘어가는 덕목이라는 매우 귀한 덕목이고 그것을 공자가 제대로 가르쳐 줬다는 생각을 하게 된 그런 그 학습 자료들이 또 있습니다. 그 얘기는 오늘 또 시간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다음번으로 넘겨야 되겠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유교 교육 전통에서 이런저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그것을 단시간에 여러분께 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우리 21세기를 사는 현대 한국인 입장에서 볼 때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거 많이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 성차별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많으실 수 있습니다. 매우 타당한 반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짚어볼 거예요. 그런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오리엔탈리즘의 색안경을 혹시 내려놓는다면 그 안에 가치 있는 게 뭔가 있을까? 한번 이렇게 손을 뻗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가치가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을지 그것을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또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